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춘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에 응할지를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일을 7월 1일로 변경해 통보했습니다. 출석 일정이 촉박해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특검은 그러나 7월 3일 이후로 2차 조사를 미뤄달란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날짜를 조정했고 수사 주체가 조사 일정을 결정할 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첫 대면 조사 후 이틀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속도전을 펼치려던 특검의 초반 계획은 일단 조정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7월 1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 측은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별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특검 입장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표적 수사를 강행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초조함의 발로로 보인다면서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7월 1일 출석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신문을 맡을지를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격화했습니다. 특검은 경찰의 조사를 문제 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수사 방해를 하는 거라면서 전담 수사 인력 파견 요청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가 3시간 넘게 파행한 원인이었던 경찰 박창환 총경의 조사 참여를 또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검찰, 경찰이 수사하면 경찰이 조사해야지 지금 방식으론 경찰 수사인지 특검 수사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와 무관하다는 경찰 반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건 당사자니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절차의 불명확함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특검이 예정된 결론을 향해 조급함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도 물러서지 않고 물은 물인데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면서 조사를 못하는 건 논리모순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인 실명까지 거론하며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해 수사 방해를 한 거라고 정조준했습니다. 아예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집요하게 흔든 전력이 있는 만큼 흠집 내기에는 초기부터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특검은 빠른 증거 수집을 위해 조사 당일 경찰 참여 부분을 뒷순위로 미루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첫 특검 조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과거 공개 소환된 전직 대통령들이 짧게라도 사과의 말을 남겼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 수사 기간에 공개 소환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비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노 전 대통령은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수부에 공개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면목이 없다면서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고 왜 본인이 면목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 있어. 지금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1년 뒤 뇌물 의혹 등으로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들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가운데 5번째로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일부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과거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들이 짧게라도 국민에게 사과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낸 건 지난 1월 체포되기 전 남긴 영상 메시지가 전부로 이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한 차례도 한 적 없습니다. YTN 부장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다음 달 2일 본격 시작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 많은 만큼 아직 소환 여부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모두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새 사무실을 차린 최상병 특검은 원론적이지만 김 여사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번 주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하는 만큼 특검보 4명이 두세 개씩 사건을 나눠 수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하나하나 파헤칠 예정입니다. 특히 명태균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이 공천 개입 논란 당사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만큼 제일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재수사를 이어받아 속도를 낼 거로 보이는데 김 여사 소환에 앞서 핵심 인물 조사부터 다져갈 거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코바나 컨텐츠 관련 의혹이나 양평 특혜 의혹 등은 사건 진행 속도가 제각각이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김 여사의 소환 시기. 특검팀 관계자는 모든 개별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온 상황이라서 김 여사 소환 여부 조율도 소환 시기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팀은 오는 2일 각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 여사 측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변호인단을 꾸려 두 특검의 고강도 수사에 대응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엔 윤호중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5선 정성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38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친명계 좌장으로 꼽힙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역시 민주당 5선 현역인 윤호중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전문성뿐 아니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의료 대란 등 당면한 위기를 풀어나갈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해석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 장관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기용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엔 현직 기업가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고, 이 대통령과 경선 과정에서 맞붙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성을 강조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5월 생산과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소매 판매는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5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줄며 전 산업 생산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1.1% 감소는 지난 1월 1.6%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소매 판매는 의복 등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화장품 등에서 줄어들어 전월 대비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가 큰 폭으로 줄며 전월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공사 실적인 건설 기성은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줄어 3.9%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4포인트, 6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진용이 확정됐습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을 앞세워 속도감 있게 고강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검수완박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빈손으로 끝나자 정성호 당시 위원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유화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꼭 2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사령탑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중량감에 5선의 정무감각, 법조인 전문성까지 두루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낙마한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 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검찰을 알아야 검찰을 개혁한다는 기조로 문재인 정부에서 봉 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직을 다퉜다는 상징성까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는데 대통령실은 비특수통검사로 형사부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수장에 친명계 5선 윤호중 의원을 낙점한 것도 권력기관 개편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행안부 장관을 다퉜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시키면서 통합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내각에 현역 의원을 무려 8명 낙점했는데 특히 개혁의 핵심부에 친명 5선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후퇴 없는 고강도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받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이른바 코로나 전사로 불렸던 인물이죠. 의사 출신의 보건당국 수장이 내정되자 의료계는 기대를 나타냈지만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의혹이 걸림돌로 꼽힙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초대 청장을 맡아 2년여간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심각한 확산 상황에서도 매일 대국민 브리핑으로 차분하게 정부 방역 정책을 설명하며 국민적 동요를 줄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느 시기에 엔데믹화 될 건가라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는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공약 설계에도 참여해 일찌감치 적임자로 낙점됐습니다. 의정 갈등 당사자인 의료계는 일단 전향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은 정 후보자를 합리적 인물로 평가했고 전공의단체도 대화 파트너가 정해져 긍정적이라며 공개 대화 요청에 화답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의 주식 등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논란은 적잖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가 한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될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됐습니다. 홍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유임으로 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유능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대통령실이 6개 부처장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속성을 강조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이번 인사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내각에 포진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강점은 인사청문회를 좀 더 쉽고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대통령 국정 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정부라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현역 의원이 이번에 8명이 내각에 포진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이것은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의 이 그동안의 그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개혁성,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각에 보면 뭐 관계뿐만 아니라 학계,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장관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명할 정도로 상당히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포섭을 하고, 네. 이런 분들을 국정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국정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녹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은 동일한데요. 네. 근데 저는 뭐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현직 현직 의원들을 강렬로 지명한 게 30% 정도 넘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절반에 가깝거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거의 40%가 넘는 숫자인데, 과연 이런 것이 이제 뭐 당정 원팀이라는 그런 정신에는 부합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진짜 어떤 국민의 어떤 주권을 생각하는 삼권 분립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헌법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자를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단 국회법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는 그 조항 때문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네.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도 의원 겸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그 겸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편의성이 있다는 것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청문회 통과하기 쉽고, 그다음에 빠르게 이제 대통령 국정 철학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행정부가 그 내각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나중에 그러면 그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부처 법안에 본인들이 또 참여해서 또 표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은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렇게 절반 가까이 많은 숫자들을 기용할 줄은 사실 저도 몰랐고,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운용할 때 말하자면 이런 우려가 없이 해당 국무위원들이 정말 말하자면 자신의 입법 활동과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 활동을 얼만큼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았겠고요. 다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실용과 속도를 강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년 정도 골든타임에서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또 정치적 부담도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성호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친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인사가 메시지가 담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의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은 꼭 한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냐면, 정성호 의원이 대통령과의 관계죠. 소위 말해서 친명자장이라는 걸 넘어서 두 사람을 거의 40년 지기 아주 거의 호영호재를 넘어서 거의 형제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성호 의원이 5선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의회에서의 다양한 경험, 소위 말하는 정치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검찰개혁에서 빚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그런 뭐랍니까, 이 파장이라든지 갈등 이런 부분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성호 의원이 서울대 81학번이라는, 서울대 법학과 81학번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조 3류라고 있는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까지 소위 이 법조 3류의 고위 이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이런 다양한 인맥들을 통해서 예상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파장을 최소하게 무마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의원이 내정이 됐거든요. 이 윤호중, 정성호 두 의원이 검경 통제의 핵심 부서에 배치된 것도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 다 다선 의원이고 또 이제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당내 중진이라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저는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봅니다. 그 검찰 개혁은 늘 진보 정부의 숙제였고 과제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성패가 갈렸어요. 즉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추미애 이 두 법무장관, 물론 박범계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들의 속도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방향성 설정이 결국에는 정권의 그 말하자면 낙마를 갖고 왔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은 일종의 약간 속도 조절을 좀 감안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추진력은 뭐 있으되 다만 정성호 의원도 주류 법조계와 가까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말하자면 방향성을 갖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층의 여러 요구와 그런 이제 열정은 있겠으나 이것을 잘 수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약간 그 중진을 발탁한 것 같고요. 윤호중 의원은 대표적인 아주 그 개혁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속도를 강조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면 또 경찰의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런 양면성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을 배치함으로써 그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기획적이고 말하자면 의도적인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경찰 개혁 이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권의 입맛에 들건 또 우리의 손에 잘 드는 그런 칼을 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인권에 좀 반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갖고 왔던 검찰을 다시 국민의 손으로 되돌리고 이것이 정말 국민 주권 생활에 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편리성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뒤바뀔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 많은 두 분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성과가 내년 초까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분의 정치적 앞으로 향후의 운명 혹은 뭐 향배 이런 것들도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주목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친윤 검사다.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우려를 좀 하더라고요. 사실 뭐 법무차관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이 경력을 갖춘 현직 검사라고 한다면 사실 뭐 윤석열 총장 체제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누구보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이준수 차관에 대해서 상당히 뭐 나를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이준수 차관이 친윤 검사라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고 무엇보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은 검찰 출신이고 장관은 뭐 비학계 출신, 뭐 비검찰의 학계 출신이라고 한다면 휘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지금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정성호 장관이 결국 이 법무부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우려성 이런 그 코멘터리는 아마 기후에 거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광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봉욱 변호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역시나 검찰 출신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에서도 대표적인 기획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직을 다 거쳤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돌고 돌아 결국에는 이제 오광수 수석에서 다시 봉으로 온 것은 결국에는 그래도 검찰의 메스를 대기 위해서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근데 그 부분은 일견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동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성호 장관이 큰 틀에서 어떤 사법제도의 방향을 가지고 검찰을 이제 좀 손을 대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검찰을 들여다본 적이 없잖아요. 법사위를 활동하면서 봤겠지만 그렇다면 매우 제한적이었을 텐데 결국에는 검찰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기수 문화까지 알고 그다음에 인사 라인까지 이제까지 다 알던
봉욱 수석이 이제 그 손발을 맞춘다면은 좀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손에 잘 드는 칼로만 자꾸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무리수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알고 하면은 국민적인 사후 동의성도 있을 수 있고 그 추진 과정에서의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정권 입맛에 맞는 하나 이제 제가 뭐 예를 든다면 일종의 법무장관에는 공소 취소라는 지휘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소 취소라는 지휘권을 법무장관도 행동하는데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혐의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소 취소 지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손에 잘 드는 칼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좀 여론의 역풍이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연의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본질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 봉욱 수석도 뭐 정성호 장관도 잘 맞는 합과 케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또 국민적 저항과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은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그 방향성과 과제를 갖고 이것을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손에 잘 드는 칼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봉욱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대검 차장까지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검찰의 기득권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다고 그렇게 보고 우려하는 시각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봉욱 신임 수석이 만약에 이 대통령실로부터 민정수석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이 가장 큰 책무가 뭐라는 걸 모르고 이걸 수용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대통령실과의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제 생각에는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발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앞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광수 수석은 특수통이죠. 그렇지만 이 지금 봉욱 수석 같은 경우는 대검차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검찰의 속속들이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 커리어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봉욱 수석을 더 발탁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는 뭐 이거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누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계획 의지가 초지일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도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저는 뭐 드루킹 사건 때문에 그건 저는 제가 바로 이 방송에서도 그건 아마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행안부 장관은 선거의 주무관리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실질적인 모든 현장 업무는 책임지지만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행안부의 몫인데요. 그 장관의 이제 드루킹 사건, 우리 대한민국 민주 질서 혹은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공론장의 혐의를 그 공론장의 질서를 왜곡한 그 혐의가 아니라 실형을 받았던 분을 장관으로 앉힌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청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국민적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했겠죠. 그러면 그 국민 화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친문의 어떤 말하자면 상징적인 인사를 등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자리가 좋을까 했을 때 아마 저는 지방선거위원장이 위원장이 가장 좋았다는 것으로 생각되는 게 김경수 전 신임 위원장이 경남지사 재직 시절에 결국 그때 이제 메가시티라는 것도 구상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이 사실상은 국가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시금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여는 적임자 그다음에 성과를 아마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다시 말하는 어떤 공적인 역할에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말하자면 공간과 여지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는 뭐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뭐 야당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김경수 지금 신임위원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한번 좀 가다듬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직사회에 연착륙하고 다음 스텝을 도모하는 아직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권이 아마 이 자리를 제안했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송미령 농림장관이 유임이 됐었는데 오유경 식약처장도 유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탕평 인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탕평이라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이라는 차원이 더욱더 부각되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진영의 뭐 이해나 논리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니까 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탁월하고 그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실용 철학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여야 거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다시 한번 합의를 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원식 의장도 최근 이제 그 사익 4개 비어 있는 그 상임위원장을 이제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뭐 강행 처리라기보다는 단독 처리를 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오늘 30일 날 이걸 처리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6월 임시국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시간을 준 거지. 네. 국민의힘이 저는 뭐 여기에 동의할 것은 뭐 가능성이 1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준 것은 약간 숙고 기간과 그다음에 여야의 냉각기를 이제 준 것 같은데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여야가 그 야당은 청문회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건 표결을 해야 되니까 여당이 단독으로 해서 표결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건 지적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2000년 청문회 도입 이래 25년 사이에 처음으로 말하자면은 증인 채택 하나 없는 청문회가 된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주요 공직 후보에 오른 분이 자신의 어떤 재산을 소명하는데 금융거래 내역서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이런 사안을 과연 어떻게 정말 그 김경률 회계사의 표현을 빌리면 아마 단군 일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여권에 두고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리 인준 절차 무조건 아마 될 것 같고요. 뭐 그건 뭐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앞으로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보여줄 성과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임기 초기에 불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국민적인 어떤 의혹에 대한 시선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그 소명이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좀 받는 부담의 정치적 부담들은 또 어떻게 이걸 또 돌파해 나갈까? 이건 분명히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의 원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더 강조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으로 좀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오늘부터 이제 국민 청문회를 하겠다 예고를 한 상태인데 여론의 힘을 좀 불리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국민 청문회라고 합니다만 뭐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히어링 듣는다는데 지금 들을 사람이 없이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에는 일종의 스피킹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알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투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종의 민주당대로 또 마이웨이를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은 어제 인사청문 기한이 끝나고 오늘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인준 표결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만 국회의장이 7월 3일까지 말미를 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미 기간 중에 여야가 그러면 합의를 뭔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강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이 이 새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양당의 이러한 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 자신들의 논리 속에서 강하게 이렇게 붙고 있지만 결국 당사자인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내각을 통할해야 될 국무총리라는 아주 막중한 직무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설명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당의 쇄신이라든지 혁신안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김용태 위원장이 제기한 5대 개혁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이었거든요. 이제 그 조금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건너가기의 그런 전형이었는데 그걸 당이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난번 김용태 위원장이 제기한 당원 투표도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 본 게 뭐냐면 결국 지난 그 대선에서 가장 패착으로 꼽혔던 후보 교체 사건도 결국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이걸 막은 거거든요. 정말 그걸 추진했던 분들은 당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당원들은 거기에 과감하게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국민의힘의 저력이고 결국 당원인들이 보여주는 주권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한번 물어보자 했는데도 알 필요 없다라고 넘어가고 결국 비대위원장 임기 6월 30일이 지나면
지금 새로 임명된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된 송원석 원내대표가 결국 비대위를 맡으면서 결국 그게 혁신위 구성까지 맡게 되는 그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건너가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제대로 건너가기가 아닌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미봉책인 거죠. 결국 김재섭 의원의 얘기를 빌리면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그냥 이불에 덮고 가자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떠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내놨던 이 5대 화두에 대해서 개혁안에 대해서는 저는 차기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는 비대위가 이거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던 백서 문제도 대선 백서 제대로 우리가 처방이 있어야 우리가 진료를 하듯이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가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뼈아픈 저는 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백서 제작과 김용태 위원장이 꺼내놓은 5대 개혁안 화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송원석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지금 혁신위 구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을 맡을 분들도 없고 이 혁신위에 우리가 들러리 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의 구성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제대로 된 혁신이 될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혁신이라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지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것이 혁신이가 아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좀 차기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비대위 차원으로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너무 지금 짧잖아요. 지금 아마 전당대회를 아마 8월 초 내지는 8월 말 정도 한다고 한다면 길어봐야 2달 내에 혁신을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혁신이라는 걸 꾸리는 주체가 물론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당대회에서 전당원이 그러니까 선출한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정당성, 정통성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소위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다는 그런 정치적 한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꼬리표가 상당히 아마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30일 뉴스업 주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예결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합니다. 예결위는 내일과 모레 예산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목요일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추가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청년과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과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하루 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까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의총에서는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업 주일정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면서 한국 자동차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 유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특히 무역 협상 중인 나라에도 관세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lowing you to shop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e going to pay a 25% tariff or 35% or 50% or 10%. 일부 국가엔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지만 어떤 나라엔 최대 50%의 상호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이 미국 차를 수입하지 않는데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등 맞춤형 카드를 제시하며 조속한 무역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상호 관세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에 따른 본격적인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 이탈을 막고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최근 뉴욕에서 한국 문화를 강조한 행사를 진행하며 6만 명 넘는 관객을 불러들였습니다. We provide immersive programming like The Forest Within to appeal to consumers and introduce them to the brand and share our heritage. 포드와 폭스바겐 등 다른 업체들도 미국 내 생산과 공정한 가격 책정을 강조하며 소비자 유치 총력전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전망이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고심이 한층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미 관세 협의 결과 협상을 가속하기 위한 미국 측과의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어제 오후 엿새 동안의 한미 관세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채널이 구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다음 주로 다가온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미국의 상황이 유동적이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면서 협상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리 옮기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롭게 행동하고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선을 그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는 당근책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SNS에 중국이 계속 이란산 석유를 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이 여전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I would say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They've wanted this for years, and they were weeks away from getting it. 미군 공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CNN and the New York Times was saying, well, maybe it wasn't as good as Trump said. Maybe it wasn't totally obliterated. And then it turned out, no, it was obliterated like nobody's ever seen before. 이란이 미리 농축 우라늄을 옮겼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다 공격 계획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며 이란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미군의 공격으로 매우 지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국가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해 현재 훌륭한 국가들이 몇 곳 있다며 참여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 핵시설 파괴 정도와 농축 우라늄 이동 가능성을 두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되는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핵시설 손상에도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7일 진행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핵시설 3곳을 타격하기 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일부는 이동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앞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Il sera beaucoup plus difficile à l'Iran de continuer avec les rythmes qu'ils avaient, mais c'est que cette 핵탄두의 원료로 농축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의 행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황과 주장만 이어지는 상황.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IAEA 사찰관의 현장 검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he only way we're going to know is when we get inspectors back on the ground, and to get inspectors back on the ground is going to require diplomacy.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구소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을 기회 삼아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국제사찰단의 현장 검증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재개 등 외교적 대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서울 아파트 10곳 중 7곳은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코앞에 뒀던 실수요자들은 하루아침에 4억 원이 넘는 돈을 더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출 규제에 서울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가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액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 127만 6천여 가구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액 감소는 고스란히 매수자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평균 14억 6천만 원. 이제까지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이용한 뒤 4억 4천만 원을 모으면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자금만 8억 6천만 원, 2배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준비할 자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강남구는 25억 원이 넘는 돈을, 와영성 지역도 10억 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해졌지만 이른바 노도광 지역 등 서울 7개 구와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은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면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운다는 정책 목표 달성은 쉽게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기를 잡는 것을 넘어 서울 시내 진입을 노려온 실수요자들까지 실망케 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억 정도 하면은 수도권은 사실은 대출 될 수 없다는 얘기 같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차례차례 해서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앞날을 못 전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가운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 즉 전세가율은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은 6월 주택가격 동향에서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을 53%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전세가율이 39.4%로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4월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하위 20% 가격의 11.9배를 기록하면서 2008년 12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듯한 찜통 더위가 이어진 건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심해진 휴일, 도심 속 물놀이장이 어느새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친 어른들도 잠시 더위를 피해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낮 기온은 30.1도, 폭염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무더위 속에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듯 불쾌지수가 높아졌고 노원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33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에서 경기와 강원도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양평 옥천명 낮 기온이 35.7도, 강원도 삼척 신기면은 37.3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경보가 확대한 남부지방에서도 경주가 37.5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지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았다며 이번 주 더위가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려도 습하고 더운 남서풍이 유입됨에 따라 최고 체감온도가 중부는 31도 이상, 남부는 33도 이상을 보이며 무덥겠고
폭염특보 지역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기온 전망에서 대구 등 남부지방은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서울 등 중부지방도 33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최저 체감 온도도 25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한밤중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차량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소식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앞 경찰차와 소방차가 서 있고 지나가던 행인도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에서 흉기난동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집 안에 있다가 방에 있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강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도망쳐 나와서 신고를 했다. 집 안에 있던 20대 남성이 어깨에 상처를 입고 신고하러 밖으로 나가던 30대가 발목을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6층 높이 옥상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다가 변을 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갓길에 서 있는 승용차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동작대교 부근을 지나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가 미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서산에서는 승용차가 고라니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불이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적법 절차를 보장하라고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애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는데 출석 일정을 하루 늦췄죠? 네, 앞서 그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1차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해서 실제 조사 약 5시간밖에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조사할 양이 많은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차 조사를 위해서 오늘 출석할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면서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사 일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내일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재통보해둔 상황입니다. 특검 측은 내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선 1차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외환죄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내일 2차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그리고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출석한다는 입장입니까?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아무런 협의 없이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특검의 방침은 수사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가 지극히 부수적인 것이라면서 명백한 별건 수사라고도 주장했는데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궁색하다면서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로 보인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오늘 오전 특검에 적법 절차를 지켜달라는 의견서를 낸다는 계획인데 이때 내일 소환 요구에 응할지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특검들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 모레인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20일 준비 기간을 꽉 채워 사용한 겁니다. 먼저 광화문에 둥지를 트게 된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건진법사, 명태균 의혹 등 이 김 여사 사건 자료를 모두 넘겨받으면서 이첩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업무 분담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4명의 특검보 아래에 각각 2-3개의 수사팀을 두고 사건들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 측은 아직 김 여사 측과 소환 관련 협의를 진행하진 않고 있다면서 소환 시기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수사팀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부터 수사 인력들이 본격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검 수사 전망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출석일을 두고도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나오겠다라는 입장은 아직 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일단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출석을 해서 결국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이제 조사 일정을 좀 미뤄달라라고 요구를 한 상태지만 네. 특검에서는 이걸 거부를 했고 또 7월 1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 출석을 다시 한번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특검은 이날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 등의 법적인 그런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고 밝힌 사항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라며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 주체인 특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7월 3일 뒤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애초에 했었는데 이건 왜 그랬던 거죠?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7월 3일에 형사 재판이 지금 또 잡혀 있는 상황이다 내란 보니까 재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재판을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난번 특검 수사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상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서 조금 더 일정을 미뤄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자 만약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특검 측은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 이대로 정말로 법원에 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받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할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도 사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일 일정이 조율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지금 경고를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법원에서 여전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발부 가능성을 높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지금까지 이 특검에서의 조사 과정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일단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하기는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잡은 특검에서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한 시점인 7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사 일정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제 촉박하게 이루어진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특검에 출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짜까지 조금 특정을 해서 7월 3일 이후로 잡아달라라고 이렇게 일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 점을 보자면 이제 법원에서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 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았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검토를 하고 또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윤호중 이재명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윤호중 후보자가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예, 네, 국민참여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첫 번째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민생과 경제 그리고 지역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새로운 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 행정안전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이 시민과 또 시장 함께 동행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AI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AX, AI 전환을 통한 세계 최초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일단 먼저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저희가 사법개혁이 일단 중요 공약 중 하나인데 이제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그 행안부 안에 있는 경찰국에 대한 이제 폐지를 운동인데 그것에 대한 혹시 입장이나 뭐 폐지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거 설명하고. 네, 경찰국 폐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국정과제를 논하고 있는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와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 공백이 6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 주시면 한두 가지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제와 민생 그리고 지역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그 인구 위기, 또 기후 위기, 또 지역 소멸의 위기 등 정부가 특히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했어야 되는 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일 하는 행정안전부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신경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장과도 협력하고 또 시민들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 역동적인 그런 정부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민생 위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민생부터 회복을 국민적으로 기진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좀 입장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추경안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회에서의 의견도 이 최대한 수용해서 이 민생회복 그 소비 쿠폰을 통해서 지금 그 바닥에 그 내려가 있는 소비 심리, 내수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회복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각 지역의 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일 것입니다. 이 소비 쿠폰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지출과 함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직접 지원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그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세요? 경찰국 폐지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국 폐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생각하시는 제가 예.
네, 후보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국정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 논의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어제 지명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국민 위해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동행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세계 최초의 AI 민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추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고 국회 의견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어지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민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의 계속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의견서도 낸다라고 하는데 지금 특검팀이 어떤 형소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조사 일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들이 임의 수사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런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출석 일정을 수사기관이 정할 때 피의자 측과 이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거나 혹은 그렇게 의견이 합치되지 못했을 때 소환 일정을 어쨌든 일방적으로 잡는 것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환 방식이라는 임의수사 원칙을 일단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을 두고서 위법한 수사다라고 볼 만한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특검팀은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네, 일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검법에 의하면은 내란 외환과 관련된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특검법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든가 혹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제 수사는 개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일단 수사는 시작할 수 있긴 한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명을 두고 접근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변호인단이 변호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잡고 조사가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던 부분이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증거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후에 만약 기소가 됐을 때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해당 조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을 해보자면 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 조사에 담긴 내용들은 현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은 미리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제 만약에 조사에 응하고 서명 날인을 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질문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대부분 거부한다거나 혹은 부인을 하는 진술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은 이미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상을 하지 않았나. 따라서 이후에 이런 조사의 증거 능력이라든가 혹은 증거로서의 가치는 그리 높게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런 조사를 어쨌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출석을 했다. 그러니까 출석 소환을 한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더욱 기대를 하고 또 특검 측에서 더욱 생각을 많이 했을 부분은 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그 내용보다도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물증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느냐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서명을 날인하고 앞으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는 점은 예상됐던 그런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반발 때문에 결국 15시간 출석한 시간 동안에 실제 조사는 5시간 남짓 이루어졌는데
이 막힌 부분을 우회해서 일단 외환죄 같은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 특검 측에서도 일단은 외환죄나 혹은 국무회의와 관련된 그런 혐의 등을 먼저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소환 같은 것도 앞으로 이제 얼마나 또 원활하게 또 자주 이루어질지를 예상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외환죄 등이나 혹은 국무회의와 관련된 그런 혐의들도 어떻게 보면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또 더욱 이제 주된 그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바꾼 것은 뭐 특검 측에서도 어느 정도 뭐 수긍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외환죄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번 조사에서 어떤 뭐 주된 내용이 될 거라고 예상은 별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외환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사실 지금 뭐 이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조사 순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또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혹은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정점에 대한 수사는 결국에 최종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하부 이제 하급자들의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토대로 한 정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에 외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라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놓고 또 이첩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는 사실 또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직까지는 뭐 외부에 노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최상병 특검팀과 관련되어 있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상병 특검팀이 지난주에 수사 기록 이첩을 요청했다.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기록을 오늘 송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한 공수처 사건 기록도 인계할 예정이고 수사 인력 대부분은 확정된 상황이다. 이번 주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 필요 인력을 대부분 확정했고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팀에 대한 수사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전후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관련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이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혐의는 직접 밝힐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직권남용과는 다른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죄명은 똑같지만은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예.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면서 군인이라든가 혹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 강요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직권남용은 그 대상이 군이나 혹은 경찰이 아니라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대상은 재판받고 있는 그 직권남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쟁점에 대해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실제 혐의가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 김건희 여사도 지금 수사를 받을 그러니까 소환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이는데 계속해서 김 여사도
이 수사의 적법성은 지켜달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 일단 지금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단 검찰의 그런 소환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은 상태고 네. 결국에는 이 소환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율하거나 혹은 소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특검 측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달라라는 것은 이 소환과 관련해서 이제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한 그리고 조율이 된 상황에서의 그런 조사를 진행하길 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의혹들, 혐의점들에 대해서 편향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공정한 수사를 요구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첫 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일단 빠르면 이번 주도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소환 일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하지 않나,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특검 쪽에서 아직까지 일정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의혹 자체가 무척 많긴 합니다. 일단 법률상으로는 16개까지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을 삼고 있고 물론 사안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 16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모든 수사가 어느 정도 무리겠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소환도 무척 자주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더 수사가 진척이 된 상황에서 이 뒷부분에 결국 수사를 위해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가늠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소환까지는 일정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상병 특검팀 관련해서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항소심 사건의 기록을 인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에 공소 유지 방향은 차후의 논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은 7월 11일부터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특검이 가져오기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 관련해서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찜통 더위가 밤까지 식지 않으면서 서울에서도 첫 열대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이 25.6도로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의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8일 늦은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다며 낮 동안 크게 오른 기온이 밤사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 관련해서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 개장했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했는데 김정관 사장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보자로 지명된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55% 오른 3072.75포인트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25% 오른 783.53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증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재판 사건을 지금 특검이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명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재판을 받았었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고요. 한편 이제 최상병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특검 측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이 항소심 계속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2심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을지 혹은 취하를 해서 종료를 시키는 것이 맞을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러니까 대령의 항명죄 재판을 이쳐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네, 이게 지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결국에는
해당 그런 항명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1심 판단을 받았던 것이고 그때도 뭐 상당히 여론을 통해서 그 결과가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후에 검찰이 어쨌든 군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면서 이 항소 자체가 타당한가 적법한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제기도 상당히 많은 사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이제 발족하고 시작이 된 이상 이 항소 유지 자체가 이제 조금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검토 끝에 항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곧이어 이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만약에 공소를 그러니까 항소를 취하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그렇다면 무죄로 그대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면서 더 이상의 다툼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임성근 전 해병대 이사단장이 최해병 특검 사무실에 갑자기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방문해서 이제 대면을 요구하곤 했었는데 결국 특검이 무단 방문은 만나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사실 뭐 저도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이제 수사 단계에서 수사 대상자가 뭐 수사기관에 임의로 방문을 해서 뭔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물론 여기에 따라서 뭐 재량껏 그것을 인정을 하고 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검에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사전적인 협의 없이 방문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특별히 뭐 정치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소회와 간단한 계획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통상 관세 상황이 지금 급박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말씀 없었는지 여쭤봅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또 처음 준비하면서 참 저도 소회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 과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저는 우리 산업부의 역량을 믿고 있고 우리 기업인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 동료들과 우리 기업들과 함께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후보자에 됐었고요. 청문회는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우리 청문 산업자위원분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잘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공무원 첫 보직이 산업관세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항상 WTO 협상을 했던 시기였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던 관세 업무가 당장 현안이 되고 있어서 참 이게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안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기관들과 같이 해서 정말 오직 우리 국익이 최선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님 말씀은 지금 여기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이 패키지가 관세 협상 관련 구체적으로 아직 내용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드라이 패키지가 다음 달 8일까지 협상이 완료될 협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좀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할지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전망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아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제 정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과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번 디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께서 또 이제 에너지 분야 전문가시니까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게 좀 그리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저도 좀 같이 논의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는 AI 시대라는 게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입니다. 심장과 머리가 따로 떼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조직 개편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산업과 통상 그리고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까지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제가 맡았던 보직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이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정말 불철주야 해외 시장을 뚫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또 고뇌, 고심들에 대해서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길을 뚫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위기는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울프 동료들,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우리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해서 한번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한번 뚫어내고 돌파해내는 그런 앞에 최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마케팅에 있어서 저희 회사의 선봉장이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선봉장이 되도록 같이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메시지도 들어봤습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국익이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기후에너지는 국정기획위에서 논의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